4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4월도 이제 다음 주 한 주 남았죠? 자, 오늘 이들 신문에 나온 내용들 또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톱 기사는 뭐 이 얘기를 톱 기사로 안 올릴 수가 없죠. 한국 경제 역성장 쇼크, 연 1% 성장도 위태롭다라는 내용입니다. 표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기별 경제 성장률 추이입니다. 작년 1분기예요. 딱 1년 전이죠. 그때 우리 경제 성장률 1.3%를 기록했습니다. 분기 성장률 1.3%라는 얘기입니다. 뭐 엄청난 거였죠. 그때 사실은 이게 뭐야 그랬었습니다. 물론 그 나중에 약간 뭐 그 기저 효과도 좀 있었고 그 당시에 좀 약간 일시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일단 1.3% 성장이 좀 나오면서 그때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이렇게 좀 성장이 깜짝 성장을 했던 거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 기억이 나네요. 근데 보십시오. 그때 한국은행이 추가 브리핑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2분기는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성장률이 2분기에는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그때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3분기 때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는데 0.1%, 4분기도 그대로 0.1%였죠. 그러니까 따져보면 작년은 하반기에는 성장이 거의 없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1분기 때 1.3% 성장 저거 아니었으면 작년에 우리 성장률이 정말 까딱했으면은 1% 채 안 됐겠죠. 작년도 사실 별로 굉장히 안 좋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0.2% 성장, 마이너스 2% 역성장을 한 거죠. 그쳤습니다. 한국은행 2월 전망이 0.2%였고요. 이거에 비하면 이제 마이너스 0.4%포인트나 성장률이 뒤로 밀렸다 이런 얘기니까 한국은행의 뭐 기획재정부가 예산 그 세수 체계 틀리는 건 벌써 뭐 한 근 10년 가까이 되니까 뭐 그건 이제 일상이 돼 버렸는데 한국은행이 전망치가 이렇게 0.4%포인트나 이렇게 갭이 발생하는 건 이거는 또 되게 이례적입니다. 한국은행은 비교적 전망을 비교적 정확하게 하는 편인데 이건 굉장히 뭔가 한국은행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겼다라는 얘기라고 할 수가 없는 건데요. 그 얘기는 이제 마무리할 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이 표를 먼저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우리나라 경제가 작년에 이미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고요. 역성장을 안 했을 뿐이지 성장을 거의 멈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올해 시작부터 좀 마이너스 0.2%거든요. 물론 뭐 이제 뒤로 가서 2분기, 3분기, 4분기 때 가가지고 올라설 수 있죠. 또 이제 6월 3일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니까 새 정부가 하반기에는 뭔가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대대적으로 추경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마 다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가서 성장률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올해도 뭐 작년 정도 또는 작년 이상 정도가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제목에서 뽑은 것처럼 연 1% 성장도 위태롭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지금 부정적으로 우려가 굉장히 많이 섞인 그런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하반기에 새 정부가 출범한다고 해서 과연 녹록한 환경일 것이냐라는 겁니다. 별로 그렇지 않을 거라는 부분이 전제가 돼 있다라는 말씀이죠. 일단 관세 리스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관세 정책 보면 이를테면 뭐 몇 달 안에 싹 깨끗하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 미국에서 좀 전에 회의 협상 끝내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베센트가 별도로 환율 논의하자고 제안한 건 이제 결국 예상했던 거죠. 이제 이를테면 이제 관세 전쟁 끝나면 환율 전쟁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가 이미 예고가 되고 있던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겠다. 결국 이제 미국의 달러 가치 약세를 가기 위한 뭐 그런 조치. 그러니까 우리 달러 약세로 갈 거니까 너네 원화 가치 약세로 가려고 하게 하지 마. 뭐 이제 그런 식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지금도 원화 가치가 너무 약세인데 뭐 더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해 충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 환율 문제 저것도 이제 보겠고요. 다시 이제 이 기사로 돌아와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1분기에 역성장을 했던 거는 돌발 변수가 생겼던 건 역시 산불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관세 리스크 이 두 가지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물론 한국은행이 트럼프 관세 리스크는 예상을 했었고 사실 지난번에 2주 전인가 일주일 전인가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가 1분기에 역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 뉘앙스를 참 살짝 내놨었죠. 그것도 결국 이제 담겨 있던 거긴 한데
현재로서 우리의 거시 환경은 상당히 좀 엄혹하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새 정부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현 정부가 사실 굉장히 이렇게 뭐 망쳐놨다는 표현을 좀 쓰기가 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서 사실 망쳐놓은 우리 펀더멘털을 다음 정부가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여건이다. 이 정도 오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어제 실적 나왔는데 아우 서프라이즈였죠 정말. 이것도 표 바로 보고 가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분기 실적 보는 건데요. 2023년 그때 5조의 매출 5조의 영업이익 마이너스 3조 4천억 원. 와, 이때 사실 걱정들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게 이제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하이닉스가 작년 상반기부터 이제 엔비디아 이 생태계 일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뭐 엄청나게 급성장, 수직 성장을 하기 시작했죠. 한 분기 만에 뭐 1년 만이죠. 1년 만에 매출이 2배 반 가까이 늘었고요. 12조 4천억까지 늘었으니까 영업이익이 3조 4천억 적자에서 2조 8천억 흑자로 1년 만에 이렇게 돌아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러다가 자, 2025년 올해 보십시오. 매출이 무려 17조 6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41%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이 파란 색깔 막대 그래프 영업이익이 7조 4천억 원. 작년에 2조 8천억 했던 게 1년 만에 7조 4천억 원. 2배도 훨씬 더 넘게 늘은 거죠. 거의 뭐 이쯤 되면 2배 한 반 정도 늘었습니다. 250%가 넘게 늘었으니까요. 150%니까 2배 반이 늘은 게 맞죠. 자, 이렇게 SK하이닉스의 실적이 1년 만에 더 이렇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또 좋았던 이유는 밑에 표를 보시면 또 바로 이해가 되십니다. 고수익 D램 매출의 비율을 보면은요. 이 작년 4분기에 74%인 게 올해 1분기에 80%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수익 D램이라는 거는 뭐 HBM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주력이 DDR5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범용 레거시 그 D램이라고 하는 DDR4, 3 뭐 이쪽에 비해서는 가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HBM은 뭐 비교가 안 되고 이들 제품들의 비중이 80%가 넘는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SK하이닉스가 지금 팔고 있는 D램의 10개 중에서 8개가 HBM과 DDR5라는 얘기니까 이 수익성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17조 매출 중에 7조 4천억 원이 흑자, 영업이 대략 영업 비율이 40%가 넘는 겁니다. TSMC의 영업이익률이 한 50% 조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 70%좀 넘죠. 뭐 그것도 원래 85%까지 갔던 게 그나마 한 10%포인트 정도 내려온 건데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역시 이제 영업이익률이 근 50%까지를 가까이라고 하기 좀 오바네요. 40% 중반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높은 영업이익률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기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 어닝 시즌이라든가 국내 어닝 시즌 얘기할 때 늘 하는 게 향후 가이던스를 이제 주가에 더 중요하게 본다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기조가 계속 갈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인 거죠. 이거에 대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HBM에 대한 SK하이닉스의 이 독과점적인 장악력이 계속 유지될 거냐 여부인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긴 합니다만 기술력으로 따라오고 있긴 합니다만 생산 캐파가 아무래도 SK하이닉스에 비하면 제한적인 게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변수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이제 HBM 3 아직도 통과 못한 상태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HBM4부터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작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것도 역시 콜 테스트를 통과하고 난 뒤에 얘기지 뭐 지금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건 뭐 일종의 설레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본다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이 같은 SK하이닉스의 독과점적인 HBM에서의 시장 장악력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영업이익률, 그다음에 이런 영업이익 규모 올해 말까지는 적어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올해 말까지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어제 주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실적 내고도 결국 이제 그만큼 관세 리스크가 부담스럽다. 아직 반도체에 대해서는 품목 관세가 뭐 부과되네 만에 아직도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가야 된다는 게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좀 위에서 누르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또 한 군데 현대자동차 실적 발표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사실 예상했던 바고요. 뭐 예상했던 더 좋았지만 표 한번 보시죠. 1분기에 44조 4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왜 제가 현대차 실적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는 건 사실은 현대차가 이번에 관세 리스크 이미 품목 관세가 3월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좀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미 먼저 노출이 된 회사이기 때문에 뭔가 피해가 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표 좀 나옵니다만 44조 작년 1분기에 비해서 10% 정도 매출이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9.2% 늘었고요. 영업이익 3.6조로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 폭은 조금 적긴 합니다. 2.1% 증가를 해서 역시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현대차가 1분기에 좋았나 살펴보니까 앞에 SK하이닉스랑 사실은 맥락이 비슷합니다. 고가 제품이 잘 팔렸다라는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팔고 있는 제품 중에서 고가 제품이라는 거는 하나는 전기차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하이브리드 차가 있습니다. 이 두 품종이 차가 현대자동차에서 잘 팔리다 보니까 이렇게 매출도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수익성도 만약 매출이 이렇게 올라갔어도 만약 이렇게 관세 때문에 결국 남는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1% 채 안 되거나 또는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거든요. 증가율이. 근데 영업이익률도 어쨌든 2% 이상 수익률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식의 좀 고부가치 제품의 판매가 늘었다라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어제 현대차는 이제 컨퍼런스 콜이 사실 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대한 게 더 주가에는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컨퍼런스 콜 내용을 좀 보니까 일단은 이 관세 리스크를 좀 축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을 좀 펼치고 있더군요. 첫 번째는 현지화 전략,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보니까 완성차랑 이 부품 관련된 재고분을 일단은 최대한 좀 확보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게 3개월분 이상을 일단 북미 확보된 상태인데 부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보해놨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이 부품과 관련된 또는 완성차와 관련돼서 기존의 가격과 똑같은 가격으로 팔 수 있다라고 열 수가 있는 겁니까? 이 현대차 글로벌 CEO께서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물건값 안 올리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품목 관세가 부과가 됐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런 뒷배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미리 좀 물량을 확보해놨던 거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쪽으로 가는 물건을 원래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그거는 멕시코에서 만들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향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미국에 있는 엘라베마 공장의 비중을 좀 확대하는 걸로 좀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조지아 공장도 이번에 이제 가동이 들어갔죠. 3월달에 조지아 공장도 생산량을 늘리고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에 대한 노출이 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겠다. 특히 미국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의 어제 전략을 좀 보니까요. 치밀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물론 피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돌파력이 역시 만만한 회사는 아니구나라는 걸 어제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죠. 예, 관세 전쟁 몰아쳐도 분권주는 V다. 이제 표를 먼저 보시는 게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일단 왼쪽에 V자는 이제 KLX 증권 지수추이죠. 23일 날 814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 9일 날 장 빠질 때 그때 증권주들 급락을 했었는데 그때 700포인트였으니까 대략 한 2주 사이에 100포인트가 넘게 오르었으니까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V자를 아마 사용했던 것 같네요. 자, 주요 증권주들 보시죠. 미래세증권 올 들어서 28%, 그다음에 키움 삼성증권이 9%대, 한국금융주가 8% 이렇게들 올랐죠. 미래세증권 같은 경우는 벌써 28%나 올랐기 때문에 올해 장사 다 한 것 같네요. 어쨌든 올해 가장 높은 그런 상승률을 좀 보이는데 증권주들 가장 오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일단은 국내에서 거래 대금이 어쨌든 작년보다 훨씬 낮다라는 거죠. 좀 늘었고요. 좀 12조대 전후가 되니까. 그다음에 서학개미들 미국 투자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요즘에 ETF 상품 투자도 되게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미국 쪽의 비중이 늘어났는데 거래 비중이 근데 그 거래 비중이 미국 주식시장이 좀 조정받고 있다 그래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증권사들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채권도 하지 않습니까? 채권 쪽에서 평가액도 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하여간 이런 식의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1분기 실적 시즌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증권가의 얘기는 특히 이제 이 ROE를 잘 하는
이 자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증권사들을 좀 눈여겨보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고 참고하실 바라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